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집중 토크는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 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을 모셨는데 중국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살죠. 아, 그런 의미에 경기가 살아나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결론적으로 경기는 회복세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회복세는 지속될 거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짚어보죠. 상반기 중국 경제가 어땠어요, 먼저? 상반기 중국 경제는 1분기에서 좀 바다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네. 이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 경기 회복은 예전과 다르게 조금 정부 입장에서 재정 투자 확대하고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분기 6.7이고 예. 2분기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2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로 봤을 때 한 6.6 정도? 6.6.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장 타이는 지켜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말고 네. 다른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는 없나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1선에서 2선 넘어갔고 2선도 지금 3선으로 넘어가나요, 지금? 네, 이미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네. 이미 3선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하고 거래량이 많이 회복되는 거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2선하고 3선 쪽으로 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결국 떠받치는 건데 네. 부동산 이외의 부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네. 쪽에서 경기가 좀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어때요? 제조의 쪽은 약간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이 산업 생산으로 봤을 때 이 공업 기업 이익이랑 관련된 이쪽에 산업 네. 생산은 좀 계속 저조해 왔고 네. 하지만 이 PPI,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반등세여서 이런 단가 상승으로 이렇게 공업 기업 이익이 조금 저점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상승 폭이 좀 제한적이다. 아무래도 이 구조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테고. 근데 부동산 외에는 중국 그래도 성장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하는 부분, 철도 등 공항 등 아직까지 밀도가 높지 않은 이런 투자를 좀 지속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PI 반등하는 건 지금 원자재 원유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좀 그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뭐 회복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CPI는 어때요? CPI가 지난 4월 달까지는 그 식품 가격 때문에 약간 오르다가요. 네. 이번에 발표된 5월 CPI는 다시 2.0%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하락이었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식품하고 에너지 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코어로 보면 네. 뭐 꾸준한 편입니다. 계속 한 1% 중반대에서 약간씩 올라가는 뭐 약간 그런 좀 흐름입니다. 근데 그러면 CPI 그러니까 코어가 그렇게까지 그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서 PPI가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그건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중국 경제 지표 뭐 또 봐야 돼요? 볼 거 있어요 지금? 선행 지표를 조금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선행 지표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중요시 보는 부분은 일단은 이 투자를 조금 선행할 수 있는 중국 시멘트 가격 지수라고 있어요. 예, 시멘트 가격 지수인데 얘는 사실 4월부터 조금 상승 추세였다가 5월도 지금까지도 계속 우상향 추세입니다. 네. 예, 투자는 2분기도 괜찮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중요하니까 부동산 상향할 수 있는 지표는 이 부동산 개발 업자의 토지 거래 네. 규모랑 금액
3개월째 이 우상향 추세여서 네. 사실 부동산 투자도 이 한 분기, 2분기 앞으로 한 분기, 2분기까지도 조금 투자 확장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시멘트 가격 지수나 그 부동산 거래량이나 전부 다 이제 부동산 경기 화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이외에 다른 지표들은 뭐 눈여겨볼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그 서비스업 지수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차이신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발표하는 이제 제조업 이제 발표하고 서비스업 같이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난해 뭐 하반기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보면 경기 특징이 제조업이 다 별로 안 좋고 물론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제조업이 안 좋고 서비스업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라에서 많이 그랬었죠.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나라마다 이유는 약간씩 틀리지만 네.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제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올라오다가 약간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업도 지금 그렇게 막 그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앞으로 중국 경기가 조금 괜찮아지려면은 일단 제조업이 유가가 뭐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뭐 지금 중국 철강 가격도 일부 좀 예전보다는 올라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받쳐지는데 그때 서비스업이 같이 가줘야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서비스업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조업은 올라오는데 다시 서비스업이 꺼져버리면은 전체가 다시 또 올라가는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해서 서비스업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도 지금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뭐래 저는 생산자 물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50한 2개월째 마이너스거든요. 전년 동기비로요. 전년 동기비로. 그럼 지금 올라오는 게 여전히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유가가 100달러였을 때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51개월째만 거짓말 좀 못하면 거의 이제 한 5년 가까이 제조업지수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건 지금 산업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은 제일 PPI 생산자 물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이제 넘어가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보면, 자 이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운사 2개 합병하고 철강도 합병하고 뭐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은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때요?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구조조정이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인수 합병랑 말씀하신 아까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 자금난을 좀 약간 겪고 있는 기업을 좀 퇴출시키는 그런 움직이도 있어요. 아, 기업을 퇴출도 시키고. 예. 네. 근데 구요 기업이도 지방 구요 기업도 사실 디포더 사례가 급증하는 거 봤을 때도 그런 거 예. 진행되고 있고 네. 또 5월 들어서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철강 시멘트 하고 이런 과잉 업종을 얼만큼까지 저희는 생산 목표를 좀 낮추고 그러겠다 이런 거 있었고요. 네. 또한 이런 구조조정 진행되면서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텐데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이 철강, 조선, 해운, 시멘트 주로 이런 업종에 네, 집중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한쪽에서 듣는 바는 중국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합쳐만 놓고 예를 들면 구조조정했다는 2개를 합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안 되고 1.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1 더하기 1은 그냥 2로 합쳐만 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실제로 이게 다운사이징이나 슬리머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나요 지금? 저희 쪽에서 가서 보고 온 그 직원들 얘기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은 꽤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보면 예, 강도는 뭐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지금 G20나 이런 데서 모이면은 주요국들이 얘기하는 게 통화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여력 있는 나라들은 재정도 좀 쓰고 그리고 구조개혁도 해야 된다. 소위 3.1체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네. 제가 봐서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것 같거든요. 보면은요. 통화도 풀고 재정도 쓰고 경기부양도 하고. 구조조정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성공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보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나 양회에서도 구조조정 세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니까는 잠깐 구조조정 늦추고
돈 풀고 재정 다시 막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근데 보면 차로 치면은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같이 밟는데 네. 이게 잘 될까? 근데 반면에 이 삼위일체가 잘 되면은 중국이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가 못 하고 있는 거를 성공하는 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서구나 아니면 다른 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 개를 병행을 컨트롤이 잘 될까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특히 1분기 때 이제 약간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를 같이 쓰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질적인 측면들은 좀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렇게 분명히 구조조정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체 중국에서 뭐 생산이나 투자에서 그런 공급 관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중국의 구조조정이 워낙 안 되니까 특정 산업을 이제 딱 지목을 하고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도 풀고 부양성도 부양을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또 부작용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분명히 이게 정책의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이 다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뭔가 하여튼 좀 이 왁구가 정확하게는 다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계속 느끼는 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주택 가격이 그거는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나라 정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중국 얘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주택 가격 떨어지니까 주택 시장을 부양하려고 막 정책을 내놓다가 또 주택 가격 올라가니까 그것도 누르겠다가 막 정책을 내놓고요.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빠지니까 또 막아보려고 하고 오르니까 또 눌러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줘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데 네. 불도 지폈다 껐다 이걸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돈의 효용성이 좀 많이 훼손될 것 같다. 그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훨씬 더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중국은 조금 더 회색빛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별로 가장 빠른 산업이 뭐예요? 구조조정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산업. 아무래도 철강인 것 같습니다. 아, 철강이에요? 제 얘기 많이 나왔던 곳 철강이고요. 네. 네. 구조조정도 제일 많이 진행되고. 예. 조선업은 어때요? 조선업이 그렇게 많이 얘기 못 봤습니다. 조선업 많이 못 봤고. 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와중에 중국이 그 자금난들은 없나요 지금? 기업들이요. 기업들도 그렇고 뭐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텐데 지금. 아무래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은행 이렇게 NPR 비율로 봤을 때도 네. 작년 말은 1.67%인데 NPR이? 예, 네. 1분기는 한 1.75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이 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면서 음. 조금 그분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뭐 또 한편으로 봐서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반증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겪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수익여신 비율 1.75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는 뭐 1.6%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15% 정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뭐 다른 이제 외국계 IBS 페이퍼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1.7% 1.2에서 1.7%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그거 가지고서는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된 그림을 그리실 때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이제 아마 그 기업 부채가 GDP 대비 얼마나 크냐 이게 한 160% 정도인데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말
45조 각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기업의 부채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부채가 확 상각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빨리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장률이 부채보다 빨리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부채를 빨리 안 되는 한계 기업들 날려버려서 상각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빚이 빚을 만들어가는 꼴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저는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저희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는 괜찮다라는 시각과 외부에서 계속 보는 중국이니까 언젠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GDP 대비 아까 말씀하신 기업 부채나 이런 게 뭐 우리나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NPL이나 비율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이걸 충당금을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중국이 이게 이제 그 표시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드러났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리고 우리 뭐 외환위기 겪었을 때도 IMF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손을 뭐 벌린다든지 다른 뭐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보면은 이게 위기가 생기면은 징후가 보이고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좀 숫자나 아니면은 표시가 나는데 중국에서는 이 일단 기업 부채가 너무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려스럽고 이게 과연 그 은행이 과연 이걸 다 충당금이나 이게 될까? 근데 중국 정부에서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보면. 예. 그 우리가 한참 걱정하던 중국의 그림자 금융 요즘 어떤 상태예요? 그림자가 뭐 외신 저기 외국계 IB에서는 뭐 GDP 40%까지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 그림자 금융 사실 최근에서 그렇게 얘기 나온 거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예, 얘기는 좀 잔잔한고요. 덜하죠. 근데 부실채권이 아무래도 얘기 좀 급증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쏠린 거 있을 수도 부실채권 있거든요. 쪽으로 쏠려서 조금 더 예. 또 보니까 그림자 금융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 그림자 금융의 비중은 좀 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은행 대출로 좀 이렇게 은행 대출이 그거랑 반대로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음성화된 거를 좀 양성화시킨 게 아닌가. 지하 경제를 많이 양성화시켰다. 그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완전 민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요즘 문제가 되는 산업들도 대부분 지금 국유 뭐 이런 공기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도저히 문제되면 그냥 채권 저기 부채 출자 전환해버리면 문제 끝나버릴 텐데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쉬울 텐데 중국이. 뭐 제가 중국 기업까지는 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지만 진짜 이를테면 중앙 정부의 국유 기업들도 있고 네. 지방의 국유 기업들도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중앙 정부의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인 시가총액을 잘 하는 나라들 기업들이니까 문제가 덜한데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 자체가 또 그 기업들이 세금을 내면서 성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애들인데 네. 얘를 주저앉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은행들이 부실이 되니까 지방 은행을 중앙은행이 지원을 해줘서 자산을 서로 수합을 해주고 그래서 또 연명해 가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 소유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전용건. 중국이 중앙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방정부 부채는 굉장히 많은 상태 아니에요? 그 최근에 좀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연구 결과 보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은 네. GDP 대비 한 7, 8%. 지방정부 부채가.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한 50%가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네. 뭐 사실 선진국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최근에 우리 콘센서스를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경기 바닥은 찍은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일단? 사실은 일단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경기는 어차피 그렇게 빠르게 뭐 예전같이 9% 10% 급성장은 없을 것 같고 아, 그건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 현지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중국 네. 경기는 L자형으로 갈 것이다. 네. 당연히 뭐 계속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전반적인 소순환 사이클에서는 제가 네. 봤을 때 저점을 1분기에서 찍었다 이렇게 보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소순환 사이클에서 네. 1분기에 저점을 찍었다. 네. 김상원 연구는 어떻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아무리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도 6.7에서 6.6 나오고 뭐 그냥 6.6 나오고 다시 6.7 가고 예, 뭐 성장률 기준으로 그렇지 이게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발표하는 지표 말고 예. 실제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바닥은 알 수 없는 거냐를 지금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예. 아직은 예. 믿을 수 없다. 예. 자, 그럼 우리 수영필 연구원은 더 내려가야죠. 좀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지표 말고 네,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아직은 좀 더 내려간다. 네. 허재원 연구원. 저도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뭐 잠깐 한 반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긴 더 내려갈 건데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더 내려가요? 언제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뭐 세계 경기 여건에 따라서 또 영향을 무지하게 받긴 하겠지만 저는 한 2, 3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3년은 더 힘들어야 된다. 그 얘기 다 달라네. 컨센서스는 도대체 만들어지지 않네. 그래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의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쪽으로 이 대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옆으로 장기 횡보할 것 같다. 장기는 뭐 그럴 그리고 거다.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닥은 좀 찍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본다. 하여튼 결론은 내가 안 내겠습니다. 내가 뭐 중국 경기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 중국 금융시장 좀 보죠. 회사채 시장 어때요,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한참 이슈가 5월에 뭐 만기가 많이 돌아서 되게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5월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6월이 되면은 6월에도 또 많고 6월 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부채 그리고 이제 그게 채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은 중국의 이제 이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이렇게 채권 만기 돌아오듯이 계속 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차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요. 중국.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못 벌어서 지금 빚어둬서 이자 내는 기업들도 있다 그러고. 뭐 단적으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기업 신용 등급 조정을 되게 부지런히 했습니다. 건수가 확 늘었거든요. 네. 뭐 절대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서 등급을 조정한 건수가 확실히 늘어났는데 네. 90% 정도가 하향 조정을 한 거거든요. 90%가 하향. 예, 그렇게 따져놓고 보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니까 한계 기업들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뭐 등급을 재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크레딧 마켓이라는 게 한번 저쪽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뭐 주황색 불만 켜줘도 다음에는 빨간색 불이다라고 바로 인식하는 게 크레딧 마켓이니까 아무래도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갈 개연성이 더 높지 않는가라고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어때요? 실적도 썩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마이너스 폭을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나 이제 원재료 가격이 처관 가격 같은 이런 가격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나빠졌던 게 4분기 때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국유 기업하고 예를 들면 민간 기업으로 이제 쪼개서 보면 그나마 민간 기업들은 힘들게 어쨌든 적자에서 약간 흑자 쪽으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 때 투자를 많이 했던 국유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굉장히 마이너스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좀 작년 4분기보다 약간 좀 개선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로 개선된 거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고 국유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지지는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 주식은 사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뭐 주식은- 거기도 뭐 성장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럼요. 그 실제로 봤을 때도 이 구성장 산업이랑 신성장 산업이 너무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약간 좀 예상 실적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IT나 뭐 신재생 자동차, 로봇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진짜 한 30에서 70% 이상 급등하는 거고요. 예. 뭐 구성장 산업이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상황에서 철강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안 좋고. 예, 뭐 유틸리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예.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업종별로 가면 예, 차별화 있기 때문에 뭐 네. 지수가 좀 그렇게 뭐 약간 사실 조금 이 박스권에 가셨다고 해서 네. 뭐 투자한 매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3천 이하니까 그래도 충분히 뭐 차이신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천 이하면 룸이 있다고 보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3천 이상은 뭐 지금 한 2,800 가나요? 2,800 정도 됩니다. 2,800 한 7, 80 정도. 참 우리 친구는 어떡하나. 4,800인가에 샀는데. 뭐 위로의 소주 한 잔 사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네. 아니 그러면 섹터별로는 여전히 그 주식 자산에 투자할 만한 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전략 산업 중에서 핵심이 이제 첨단 제조하고 이제 IT 쪽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뭐 소비나 여행이나 이런 쪽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로봇이나 이런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드론이나 이런 쪽은 뭐 확실히 성장은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중국 경제가 워낙 큰 덩치에 비하면 이 산업이 주는 파급 효과라는 게 아직은 이제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 예. 그럼 중국의 철강이나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구제불능까지는 좀 과한 편이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완화해서 표현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훨씬 더 구조조정을 오래 해야 된다.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뭐 지난달에 이 조선업이 새로 수주한 뭐 배가 뭐 한 척이나 두 척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싸게 뭐 가격을 내서 못 받아온 게 아니라 그냥 네.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없겠는가라고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수주를 해온다고 해봐야 저가의 배들을 수주한다고 보면 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좋아지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거기나 뭐 도찐개찐이다. 세계적으로 교역량 자체가 증가로 이렇게 밀려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뭐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삼성까지 지금 넘어갔다 그러셨는데 아까 네. 그 중국 대출이 이제 그 주택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늘어나는 게. 대출이요? 네. 네. 근데 삼성까지 갔으면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재고도 동시에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이 회복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이 재고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 개발 업자의 투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2, 3선까지는 아직까지 정책은 완화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다 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삼성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강남에 옛날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강남에 그 중소형이 올라가다가 그 수도권의 중소형으로 갔다가 다시 강남의 대형으로 갔다가 수도권 대형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이 지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간다 그래봐야 조금 더 가는 정도? 어떻게 봐요? 그쪽에서 돈이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을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오르는 그냥 잠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들이 부동산에 가 있어서. 아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게 대체라고 보는 예, 게 예. 맞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빠진 돈이 주식시장이 미래가 있어야 주식시장으로 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갈 만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만 딱 놓고 말하기 못하지만 1분기에 중국에 대해서 우아하고 좋게 봤던 것들이 막 철근 가격 오르고 하면서 네, 일시적으로. 경기 좋아진다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네. 돌이켜놓고 보니까 다 제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이 이벤트를 만들었던 거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되게 정부가 세게 틀어막다 보니까 돈이 예. 안에서 풀어놓은 돈이 순환을 해야 되니까 예.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금리 떨어뜨려주고 완화 정책 쓰니까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서 1선, 2선, 이제 3선까지 훈풍이 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순간 요거 딱 꺾이면 또 언제든지 또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부동산이 이끄는 경기의 어떤 확장성 이거는 조금 좀 이제 저는 경계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속 제가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투자하실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뭐 중국 부동산 투자는 안 하니까 뭐. 예. 저도 같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저는 사실 2, 3선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조업이나 투자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일선 도시들이나 이런 서비스업 기반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선 도시들의 집값은 오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있고 또는 뭐 다른 별로 산업이 없는 2, 3선 도시들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돈 풀고 정부에서 사라고 해서 빈집이 준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한계에 부딪힐 때 되게 네.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증시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MSCI 편입 실패했어요, 그죠? 그 편입 실패하면서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어떤가요, 중국? 사실 그 전에 MSCI 편입되기 전에는 조금 많이 받았어요. 네. 그거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전전날인가 한 3% 이상 급등했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근데 또 그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또 이런 외신에서 그런 말이 돌았어요. 네. 이 MSCI 측에서는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성명으로 발표할 거다. 네. 근데 사실 기자회견 안 한다는 거는 뭐 편입 불가능하는 거, 실패되는 거다 이렇게 사실 조금 더 얘기 흘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 그것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뭐 그렇게 크게 막 수급상으로 전반적으로 영향 주는 이벤트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후에는 그냥 크게 영향 안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영향 안 네. 받았다. 자, 우리 이제 상해 지수라든지 하여튼 중국 증시의 하반기 변수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변수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은 잠잠하고 있지만 연화 환율 아무래도 위안화. 예, 지금은 그래도 한 4분기 정도는 조금 예, 약세 압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얘기 계속 나왔던 부실 채권에 관해서 부실채권 문제. 예, 어떻게 예, 이쪽에 좀 무려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뭐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 그리고 기대했던 성강통 하반기 4분기에 뭐 시행될 거다 이런 건데 네. 진짜 시행 그 발표해야지만 이거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것도 진짜 뭐 시행 연내 안 되면 또 실망감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네. 그 이게 너무 앞에서 다 얘기해 버리면 아! 뒷사람들이 말할 게 없어져요.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자, 들어보죠 또. 네. 네. 저는 성강통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중국 주식 특히 뭐 잘 모르지만은 후광통 할 때 보니까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게 되는지 불확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하는 쪽으로 가서 기대감으로 좀 오르면은 그때 빨리 들어갔다가 이제 발표하고 나면은 일단 한번 좀 차익 실현하는 뭐 그 정도. 그거는 단타용으로. 예. 네, 중국 증시의 최고 변수는 어떤 거로 보고들 있으세요?
매도 빨리 맞아야 되는데 저는 위안화 걱정했었거든요. 지금 네. 뭐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되게 약세입니다.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완전 약세고요. 물론 중국 정부는 약세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네. 결과적으로 위안화와 이 방향과 맞물려 저는 외환보 유고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외환보 유고가 지금 빠지다가 살짝 정체됐는데 얼마까지 갔어요? 지금 3.19 아니죠. 표현상 3조 2조 3조 3조 1,900억 달러. 예. 근데 이게 이제 요게 3조가 이제 깨질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훨씬 세지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외환 보유고에 따른 위안화의 변화 이게 지금 하반기 중국 시장의 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재원 연구원. 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는 변수는 그 사회보장기금에서 이제 뭐 주식 비중 늘린다라는 얘기가 사실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나왔고 네.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 뭔가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얘기가 들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돈들이 시장으로 언제 진입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회보장기금이 저희 한국으로 보면 뭐 국민연금이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좀 수급 측면에서는 그게 들어와 주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뒷받침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좀 뚱땅지 같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이벤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보면 항상 미국과 중국이 좀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뭔가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좀 서로 합의하에 뭔가 같이 공조를 할 때는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런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대선 앞두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해 얼마까지 봐요? 저는 뭐 바닥은 한 2,600에서 위로는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에서 3,000. 장기적으로는 바닥 쪽으로 간다고 보고 중기적으로 뭐 바닥 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재료는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보는 별로 없다. 편입니다. 어떻게 봐요? 상해 지수. 저는 뭐 전 저점이 2,600선이었으니까 네. 그 정도 2,600, 2,500 정도 보고요. 위에는 사실 3,000 좀 넘을 수 있는 뭐 성강통 이런 재력이 만약에 있다면 한 3,200 정도? 왜냐면 PER 기준으로 때도 뭐 그 지난 몇 년간 평균으로 적용하면 그 정도 뭐 나올 거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3,200. 예, 그 정도. 우리 친구 망했군. 도저히 그쪽으로 가질 않네. 대체로 여기서 별 이견들이 대단한 이견들이 없죠.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중국 투자 오늘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